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자격시험 대비 심리연구방법론 2016년도에 후반부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10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의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교재가 좀 더 업데이트돼서 이전의 문제를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의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 20번 문제까지인데 여기에서도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인데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관관계는 되게 감마로 많이 표시를 한다 그랬죠. 틀린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점도로 좀 계산, 산점도로 해서 산점도 또는 뭐 산포도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A연변인, 이것을 우리가 중거변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에서 여기 보면 두변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두변인이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점이 뭐냐면 지금 자료들입니다. 자료들. 딱 보시면 선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산포도, 산점도가 평균 지점에 다 거의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음의 상관, 여기는 양의 상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선형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산포도 산점도를 보고 1번 보시죠. 사례수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상관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례가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례수가 조금 많아야 우리가 상관관계를, 상관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또 상관의 크기가 또 클 수 있는데, 사례수가 부족하면, 이 사례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개 n이 30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n이 30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사례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상관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수가 많을 때와 사례수가 적을 때를 비교해 보면 상관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상관 크기 작아짐. 사례수가 적을 때 두 변인 간의 곡선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상관관계 알기 힘들다. 제가 그랬죠. 선형이라고 그랬어요. 선형. 곡선이 아니라. 곡선일 때는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상관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곡선이라 하면은 X와 Y의 관계에 있을 때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곡선이죠. 이게 곡선이죠. 이게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거나, X가 감소하면 Y가 감소하거나, 이거를 정적 상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거나,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하는 거, 지그재그로 되는 거, 이게 바로 음의 부적 상관이거든요. 근데 자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X, Y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관의 설명이 어렵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 집단으로부터 제한된 범위의 표본만을 표집하는 경우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 집단으로부터 제한된 범위의 표본만 표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를 우리가 중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y값이 큰 집단과 y값이 작은 집단 있잖아요. 이 중간 집단을 제외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제외. 이 중간 집단을 제외한다. 즉 제한된 범위의 표본만을 표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집단하고 요 집단만 봤을 때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그림을 제가 이걸 빼갖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데 원래는 이런 식의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중간 집단이 제외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중간 집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제한된 범위의 표본만을 표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x값이 작고 y값이 작은 거, 그 다음에 x값이 크고 y값이 큰 건데 여기 중간 범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중간 집단을 제외한 이것을 자료의 절단이라 하거든요. 자료의 절단이라고 그래요. 절단.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자료가 절단된 경우에도 상관관계에 여기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통계적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된 범위의 표본만을 표집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절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1번, 2번, 3번이 맞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례수가 부족하면 상관의 정도는 작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적일 때는 정확한 설명이 어려워서 선형이어야 되는데 곡선일 때는 상관관계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표본에서 표본을 좀 이렇게 골고루 적절하게 뽑아줘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절단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간을 절단했다는 경우 있다면 되게 중간이 절단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절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의 표본만을 표집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절단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유의하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자료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잘못됐는데요.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두 변인 간에 반드시 상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과관계 안에 상관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과관계 안에 상관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아이고, 다시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하죠? 관련성이라고 그래요. 연관성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두 가지의 관련성이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두 변인에 반드시 상관관계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기를 상관관계를 해야 돼요. 두 변인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두 변인 간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통계적으로 많이 본 건데요.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 분석을 해요. 근데 상관 분석하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요. 아, 이 X와 Y 간에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의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정적 상관이 되든 부적 상관이 되든 좋게 나오는데 회귀 분석의 결과는 또 다르게 나와요. 회귀 분석의 결과는 물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또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는 관련성, 연관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도 달라요. 여기는 상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상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인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 좀 어려웠으면 체크인 주세요. 상관관계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점도 삼포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12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질문 문항의 형식인데요. 질문 문항 형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게 힌트죠? 먼저 제시된 문항이 택해질 가능성이 높은 효과는 뭐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기억 효과, 거기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두 자를 쓰죠. 그래서 이걸 초두 효과, primacy effect라고 하는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먼저 제시된 문항, 그래서 초두 효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효과가 있어요. 최신 효과는 가장 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된 것이 초두면 가장 나중에 제시된 것에 답하는 것이 바로 최신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거니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망원경 효과와 후광 효과가 있는데, 망원경 효과는 어떤 값보다는 비율을 통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값보다는 비율을 중시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죠.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나온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일종의 값이라고 했을 때요, 이 값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비율이랄까요? 비율적인 측면을 비율적인 정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스가 될 수 있다, 실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후광효과. 후광효과는 할로 이펙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인상과 견해가 있어요. 어떤 권위적인 사람이 있으면 권위적인 사람의 인상이나 어떤 견해, 거기에 많이 좌지우지되어서 그 사람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도만 보시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횡단조사에 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동일한 현상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한다. 우리가 반복 측정하는 것은 횡단이 아니에요. 종단조사죠. 종단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고 반복조사하거든요. 근데 동일 대상에 산다고 했어요. 종단조사 중에 패널조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패널 스터디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시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 횡단이거든요. 특정한 시점, 일정 시점에서의 집단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횡단입니다. 횡단조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측정이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종단조사죠. 자, 횡단조사는 현상의 단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현상의 단면을 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 종단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종단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단조사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죠. 횡단조사는 커요. 종단조사는 표본의 크기가 작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좀 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횡단조사는 표본의 크기가 크죠. 우리가 보통 횡단조사의 대표적인 게 표본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설해 보면 심화학습이 나와 있어요. 심화학습을 보면 횡단조사와 종단조사 비교해 놨는데, 횡단적 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실시하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 동그라미,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다. 어떤 현상의 단면을 분석하는 정태적 동그라미, 정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횡단입니다. 횡단은 탐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설명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탐색적 목적에서 횡단 연구할 수 있고, 기술적인 목적에서 횡단 연구할 수 있고, 설명은 뭐냐면 인과관계거든요.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횡단 연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시점에 한 번에 딱 끝내는 거니까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 측정은 어렵다.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종단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횡단조사는 변화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태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종단적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다. 장기간의 동그라미, 둘 이상의 시점,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이런 식으로, 10년간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일정한 시간 간격에서 동일한 분석 단위를 연구하는 건데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거다. 반복의 동그라미,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태적이다 말해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태적, 그 자리에 동그라미. 사례는 동년배 연구라든지 경향 연구라든지 패널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동년배는 말 그대로 동료 집단을 조사하는 거예요. 코호트라고 하죠. 코호트 조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향 조사는 대상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상을 오랫동안 보기가 어려우니까 추세 연구 경향 조사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패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대상, 이건 패널 조사, 패널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